여러가지 의미에서 미친 영화가 나왔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로 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사실 이미 화제였습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이 연출을 맡은 조커가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면서 기대치는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이 영화에 갈채를 보내고 누군가는 불편해할까요? 영화 조커의 어떤 지점이 호불호를 나누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 타볼 영화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입니다. You just smile. 대략적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고 중요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배경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를 맞은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고담시입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는데 설정상은 1981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DC 유니버스와는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과거를 선택한 것이고, 둘째는 택시 드라이버, 코미디의 왕과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와 거대한 지휘가 점령한 고담시의 모습은 대공황 시기의 뉴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의 브루스 웨인과 그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이 등장합니다. 토마스 웨인은 거대 기업의 CEO이자 시장 후보로 나오는데 가진 자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배경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영화의 첫 화면, TV 뉴스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들을 떠들고 있고, 바깥에서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광대 분장을 한 남자, 아서가 자신의 입을 억지로 한껏 잡아 늘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웃지 않는데 입꼬리만 잡아 늘리는 그 모습은 꽤 기묘하고 슬프게 보입니다. 카메라는 이 얼굴을 화면 가득 채우고 꽤 오랜 시간 보여주다가 대문짝만하게 조커라는 제목을 박습니다. 이른바 웃는 남자의 공통된 모티브이기도 한 이 장면은 영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쳐가는 세상에서 광대, 정확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무관심하고 온갖 도시의 소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이건 이 영화의 기본적인 연출 중의 하나입니다. 초반 이 이미지에 설득되느냐 안 되느냐, 반하느냐 아니냐가 영화에 대한 호감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영화는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던 남자가 늘 가짜로 웃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진짜로 웃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커의 초중반은 아서라는 남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참아오고 있었는지를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목적을 향해 직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물을 더듬어 나가는 구성이란 말입니다. 몇 가지 장면을 예로 들면서 아서가 누구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아서는 누구인가? 아서는 관심을 받고 싶지만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아서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를 향할 땐 영화는 차창 밖과 차창 안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공간을 안쪽과 바깥쪽, 양쪽에서 찍는 이 연출은 꽤 자주 나오는데, 단순하게는 인물의 외면과 내면, 바깥 소리와 마음의 소리, 타인이 보는 아서의 모습과 자신이 바라보는 아서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아서는 누구인가? 그는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웃음 때문에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서에겐 특이한 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수시로 웃음이 터지는 병입니다. What's so funny? 그는 그걸 알리려고 종이쪽지 하나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앞자리에 앉은 소년에게 장난을 치고 웃음을 주기 위해서 광대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는 좋아하지만 아이 옆에 엄마는 아서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경계하죠. 이후 아서는 웃음이 터져서 멈출 줄 모르고 아이 엄마에게 쪽지로 자신의 상태를 알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 버스에서 혼자 폭소를 터뜨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표정은 안타까운 남자의 이 발작적인 웃음은 분위기 전체를 기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의와 진심으로 주변을 대해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결국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영화가 내내 반복하는 아서의 처지는 이렇습니다. 아서는 누구인가? 그는 소통이 안 되고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아서는 낡은 아파트에서 노쇠한 어머니 페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서가 웃음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면서 해피라는 별칭으로 부르지만 실제 삶은 정반대죠. 이 영화 전체가 이런 식의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의 지원으로 받고 있는 정신과 상담에서 쉴 새 없이 혼자 떠드는데 가만히 들으면 상담사와 아서의 대화는 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영화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아서에게 최고의 낙은 어머니와 함께 머레이 프랭클린의 토크쇼를 보는 겁니다. 그는 머레이와 같은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다지 유머의 재능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웃음을 참지 못한다는 심각한 결함도 가지고 있죠. 노트에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끄적이곤 하는데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과 우울한 생각들입니다. 그가 코미디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스탠딩 코미디언의 공연에 가서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끄적거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아서는 항상 한 박자 늦게 웃습니다. 나중에 노트를 보면 주변 반응을 살필 것이란 등등의 쓸데없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유머 자체를 이해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따라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스스로 밝히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의 나쁜 점은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서의 이러한 기질들은 종종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웃집 여자가 자신에게 잠깐 보인 호의를 착각하고 그녀를 쫓아다니는 일이 대표적이죠. 그날 저녁, 여자가 자신의 집 방문을 두들고 왜 자신을 따라다녔는지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왠지 호의적이고 영화는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하는 걸로 갑자기 점프를 해버리죠. 이건 아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실은 그 여자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모두 자신의 망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장면들은 순서가 매우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서가 여자를 스토킹한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상황이 점프해서 아서 혼자서 스탠딩 코미디 공연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상황을 점프해서 아서가 집에 혼자 있고 혼자 있는 아서에게 그날 저녁에 여자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장면들이 갑자기 점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실제로 중간 과정의 정보가 생략되어 있고 편집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장면으로 아서가 처음으로 스탠딩 코미디 무대에 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서가 결정적인 농담을 하는 순간 농담의 내용 자체는 가려지고 갑자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공연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처럼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이건 사실 아서라는 인물이 기억을 편집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전반부 상당 부분은 아서의 시점에서 재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종종 객관적인 씬인 것처럼 영화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실은 그조차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주관적인 시점에서 재구성된 사실들은 나중에 영화의 톤과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의 분기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에서 괴롭힘을 받던 아서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부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서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망상증의 정체가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아서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게 오히려 부유층에 대한 반감을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되고 광대 살인마가 세간의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서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지지인 거죠. 비록 자신의 의도도 아니고 원했던 형태의 관심도 아니지만 아서의 내면에는 은근한 만족감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토마스 웨인 집에 한여로 일했던 어머니의 망상증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웨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답이 없는 편지를 보내는 어머니가 답답했던 아서가 어느 날 그걸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머니가 웨인과 사귀었고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서는 그걸 철석같이 믿어버리는데 그에겐 누가 됐든 아버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와 존재 이유를 늘 알고 싶어 합니다. 영화 초반에 머레이쇼에 출연하는 공상에 빠지는 아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서에게 머레이는 유사 아버지나 다름없고 머레이는 아서에게 듣고 싶었던 따뜻한 격려의 말을 남기는 거죠. 믿고 싶은 걸 믿는 것, 그게 망상증 환자인 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자신을 조커라는 상징으로 추앙하는 대중의 욕망을 아서가 수용하는 중요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엔 진실을 알게 되죠. 병원 차트에서 어머니는 망상증의 환자이고 아서 자신은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학대당하면서 자랐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스스로도 봉인해버린 진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용해서 버티고 있던 아서의 자아가 붕괴되는 순간일 겁니다. 이후에 그는 내 삶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야 라고 인정하면서 대중이 원하는 상징, 그러니까 조커로 거듭납니다.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comedy. 그의 노트에는 죽음이 내 삶보다 의미있길 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반대로 자신의 삶이 죽음보다 의미있길 바라며 머레이를 쏴 죽일 때 그는 비로소 아서에서 조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인물의 조크가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팍팍한 세상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자들에게 분노하는 대중의 전복적인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 겹침이 때때로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코믹스 장르 영화라는 합의된 세계에서 리얼리즘 사회파 영화로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사실을 편집하고 자신의 맥락에서 기억해버리는 아서의 망상증처럼 영화의 매혹적인 부분만 골라서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가령 영화송 토마스 웨이는 조커를 추정하는 자들에게 가면을 쓴 건 용기가 없어서이고 그런 비열한 자들은 한낱 광대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What kind of coward would do something that cold-blooded? Someone who hides behind a mask. 토마스 웨이는 진짜 그런 인물일까요? 배트맨 속의 토마스 웨이는 그렇게 그려주지 않는데 말이죠. 이건 보고 싶은 것만 본 아서의 편집된 기억에 불과하고 관객은 여기에 일방적으로 설득당하는 구조입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이래 조커를 둘러싼 상반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호평이지만 아쉬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꽤 있고 그 갈래는 대략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화의 위험성, 다른 하나는 상투성입니다. 조커의 서사 자체는 매우 익숙합니다. 도시의 인간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해야 한다는 택시 드라이버의 트래비스와 닮았고 내 죽음이 내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 이라고 노트에 쓰는 아서와 언젠가는 도시의 쓰레기들을 씻겨버릴 비가 내릴 것 이라고 일기에 쓰는 택시 드라이버의 트래비스는 닮은 꼴입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열등감에 빠진 인물이 권총을 손에 넣으면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플롯도 유사하죠. 정서가 불안정한 코미디언과 TV쇼라는 키워드는 코미디의 왕의 루퍼트를 연상시킵니다. 둘 다 로버트 드니로 주연한 점에서 이 영화에 머레이 역으로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농담이기도 하죠. 소소하게는 영화 중간에 나오는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의 동작에서 광대의 모티브를 빌려오기도 했고 스마일이란 곡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서가 스탠딩 코미디에서 했던 농담. When I was a little boy and told people I was going to be a comedian, everyone laughed at me. Well, no one's laughing now. 이 농담은 영국의 코미디언 밥 몽크하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아서는 이 농담으로 비웃음을 당하죠. 코미디에 대한 여러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있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서사 구조는 망상증에 걸린 남자가 자신이 망상증에 걸렸다는 걸 모른 채 보여주는 전반부, 진실이 드러나고 붕괴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으로 폭주하는 후반부로 나뉩니다. 이 또한 전형적이고 오래된 틀 중의 하나이죠. 둘째로 이 영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타임지에서 조커가 정신병적인 행동에 대한 미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집단 총격 사건을 일으키는 등 폭력을 시도하는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글에서는 무엇보다 조커가 집착하는 분노의 기원을 가짜 철학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을 위험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세상으로부터 관심받지 못해서 유발된 분노를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분노로 연결시킨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조커는 세상을 웃게 하고 싶었을 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방아쇠로 활용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의 망상과 사회적 움직임을 교묘하게 연결시켜 또 다른 망상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볼 때 책임을 방기하는 또는 미학의 영역으로 밀어두려는 영화의 태도가 불쾌함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견해는 결을 조금 더 나눠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서라는 코미디언이 조커라는 페르소나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 조커로 각성하는 과정을 그린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인기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한 남자가 폭동을 일으킨 대중으로부터 조커라는 위치를 지정받았을 때 그걸 수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걸 각성의 서사로 볼 때 조커가 대중을 선동하는 혁명가라면 실제로는 대중에게 호명된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타임지를 비롯한 몇몇 매체와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건 이 영화가 조커의 기용과 정당성 두 가지를 수시로 혼동하고 교차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드 필리스 감독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오로라 총기 난사 사건과 영화 조커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토드 필립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존윅 3를 언급하면서 한 백인 남자가 300명 넘는 사람을 죽일 때 관객들은 그걸 즐기고 응원까지 한다. 왜 조커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슈퍼히어로 내지는 장르 영화로 볼 때 토드 필립스의 항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문제는 조커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장르적인 거리를 지우고 사실주의 영화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설사 그게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자를 향한 대중의 분노는 70년대 고담시라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마주하는 현실의 거울로 작동합니다. 거기에 자기애적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사회의 무관심에 좌절하고 파괴적인 충동을 분출하는 과정을 겹쳐놓을 때 두 가지는 강력한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커는 단지 영화일 뿐인가? 아니면 영화 이상의 파급력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가? 조커에 대한 호불호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극찬을 하는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 양쪽 모두 동의하는 건 이 영화가 강렬한 방식으로 마음을 뒤흔든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각자의 체험에서 의견을 나눌 때 오해를 살 여지가 발생합니다. 가령 인디와이어의 데이빗 에를리히는 조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자아도취에 대한 영화, 억제되지 않은 혼란의 대리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영화를 비하하는 의미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대중 오락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워너브라더스가 이걸 버젓이 홍보 문구로 사용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조커를 대중 오락 영화로 볼 것인가? 사회 비판과 풍자를 깔고 있는 사실적인 영화로 볼 것인가? 혹은 슈퍼히어로 영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 고발적인 드라마로 접근할 것인가? 영화는 관객에게 의도된 혼란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존재감 없이 살아온 아서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저 사람 영웅이야 라는 반응을 들었을 때 그것이 비록 자신의 망상이 빚어낸 응원이었음에도 아서는 살인이라는 행위와 돌아오는 반응에 대한 착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을 봐준다는 착각. 대중을 선동하지 말라는 머레이 프랭클린의 지적에 조커는 내가 그런 사람 같아 보여? 라고 반문합니다. 조커의 이 말은 아마 진심일 겁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가 파도처럼 번져나갈 때 기꺼이 거기에 몸을 던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서가 조커라는 대중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또는 이용하는 과정은 캐릭터 장르 영화인 조커가 사실적인 드라마의 미학적 완성도를 이용하는 방식과 닮았습니다. 영화는 분명 7, 80년대 고담시라는 가상의 시공간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여타 배트맨 시리즈와 달리 고담시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있을 법한 드라마, 진짜 같은 이야기, 사실적인 심리 묘사에 공을 들이고 있을 따름이죠. 폭력 장면도 과장된 기법이 아니라 상당히 사실적이고 건조합니다. 바로 그런 의도된 혼동이 불편함의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택시 드라이버 속 주인공이었던 조디 포스터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존 힌클리라는 인물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영화 속의 트래비스가 했던 행동 그대로 똑같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조커는 공감에 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조커를 통해서 다루고 싶었던 주제 중 하나가 지금 현실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각본가 스콧 실버 역시 연민과 공감에 대한 결여, 예의 없는 사회, 그 환경이 조커를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빈민들, 아서처럼 소외된 자들의 현실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망상증 환자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같은 연장선에 놓고 플롯을 짜기 시작할 때 왜곡이 일어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원인이란 건 나중에 자기가 납득하기 위해서 찾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수백만 가지 원인으로 우연히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맞춰서 원인을 지정해 나가는 겁니다. 아서의 행동 양식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조커는 머레이를 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조커의 진심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진심을 잃어버리고 이미 부서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자신의 바깥에서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분노한 대중들이 축혀 올리는 조커라는 역할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공간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때 망상증에 대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가 힘듭니다. 조커의 행위가 그럴 법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그걸 납득하기 시작한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잭 니콜슨의 조커나 히스 레저의 조커가 설명되지 않는 혼란, 공포로서의 거리를 두고 있다면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거리 조절과 공간 방식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오해와 왜곡의 중심에는 호아킨 피닉스가 서 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하는 아서의 내면이 서술되는 과정은 실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언어로 옮긴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자기 변명처럼 보일 수 있는 일련의 변명들이 호아킨 피닉스의 육체에 깃들어서 어떤 동작으로 변모할 때 우리는 그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담은 아름다운 율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뒤틀린 어깨 근육으로도 연기를 하는 호아킨 피닉스는 인물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대신에 광기라는 상태를 제 한 몸에 조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분리되어야 마땅할 것들이 그 형용하기 힘든 에너지 속으로 함몰되어 가기 시작하며 뒤섞입니다. 호아킨 피닉스로 인해서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경계와 안전장치를 부수고 나와 현실 속에 침투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폭동을 바란 건 아니지만 폭동이란 형태로 돌아온 반응에 동조하기 시작한 아서처럼 말이죠. 그리하여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영화 끝에 조커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조커를 연기하는 호아킨 피닉스의 위대함만이 돋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하나만 꼽으라면 계단과 춤입니다. 감독들은 계단을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서가 집으로 가는 길은 계단이라는 고된 노동과 고독의 반복입니다. 그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가짜 웃음을 짓고 뒷골목의 쓰레기장에서 분노를 토해내고 계단을 꾸역꾸역 오릅니다. 그리고 그걸 매번 반복할 때 비료한 일상이 되죠. 영화 후반부 조커 분장을 하고 모레이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춤을 추는 장면을 통해서 조커는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늘 올라가던 계단을 환희에 취해서 내려올 때 아서는 사라지고 조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영화는 4차례 정도 중요한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은 동료에게 총을 건네받고 아파트에서 춤을 추고 두 번째는 지하철에서 3명의 남자를 살해한 후 춤을 춥니다. 세 번째는 욕실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춤은 폭력에 노출되고 자신의 손에 폭력을 쥐었을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 춤이 후반으로 갈수록 능숙해지는 것은 아서가 폭력에 지배되어 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계단신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서는 아서를 버리고 완전히 조커로 거듭나게 되죠. 이때 조커를 조커로 만드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서사가 아닙니다. 오직 호아킨 피닉스의 춤, 아니 몸짓입니다. 영화는 슬로우가 걸린 이 춤 사이를 롱테이크로 한 번에 잡아내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각각 다른 음악이 깔려 있는데 음악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음악이 깔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호아킨 피닉스가 추는 춤이 발작하는 것처럼 뒤틀리고 어딘가 어색해서 더 멋들어진 그 율동이 곧 조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퀀스 전체가 관객의 뇌리에 박혀서 강렬하게 뒤흔들긴 하지만 그건 조커의 매력이 아니라 호아킨 피닉스의 위력입니다. 관객은 조커에 반하는 게 아니라 조커를 연기하는 호아킨 피닉스의 위대한 성취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조커는 조커의 탄생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감독의 설명을 빌리자면 스스로 던진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애초에 조커는 설명이 불가능한 캐릭터인가? 배트맨 시리즈에서의 조커는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광기라는 하나의 상태이자 정해진 결과로서 등장합니다. 조커가 위험한 매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기원을 알 수 없는 광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커는 배트맨에 대한 안티테저로 던져진 운명의 주사위입니다. 이러한 광기의 발생 과정을 정의 내리고 고착시키려고 할 때 그 섬뜩하고 불편한 동시에 매혹적인 혼란은 그 색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조커에 아서라는 인격이 파괴되는 순간이 있지만 새롭게 조커라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여전히 조커가 아니라 택시 드라이버의 분노한 트래비스와 코미디의 왕의 과대망상 환자 루퍼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커는 조커가 어떤 캐릭터인가에 대한 질문과 토론 대신 조커를 연기한 호아킨 피닉스로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썸 타본 영화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였습니다.